1974년 생방송 자살 사건 불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혐짤과 귀신짤과 갑툭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번 내용은 크리스틴 처벅 자살 사건이다. 글에 앞서 나는 기승전결 모두 있는 거를 좋아한다. 그렇다 보니 글이 길어져 지루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 이 글은 다크로스트 미디어는 존재할까? 라는 주제가 아닌 그녀의 생애와 사건 자체를 다룬 내용인 점을 인지 바란다. 이 여자인 것 같아요. 크리스 처벅. 미국 오하이오주 허드슨에서 태어나며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플로리다주 세러소타의 지역 방송국인 WXLT-TV의 토크쇼를 진행하며 기자로서 평판도 괜찮았었다. 장애인 문제나 지역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사망 직전 플로리다 농업부에서 지역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이다. 이 정도는 위키백과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개요 및 생애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적혀 있지 않은 고등학교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까? 크리스틴 처벅은 가족으로부터 애정 결핍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 청소년 시기에 이성에 대한 사랑이란 감정에 메말랐으며 성장을 진행하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남자친구를 만들 수 없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수 없는 또래들을 위한 여성 클럽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상한데요? 이러한 것은 청소년 시기에 방황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처벅은 자기 비판적인 농담과 삶, 인간관계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며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진행한 상황에서도 연애에 관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처벅은 21세 때 30대 남성과 데이트를 시작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관계를 반대하여 관계를 끝나게 되며 이후에는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한다. 동생 그렉은 누나가 여러 면에서 감정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부모님이 20년 동안 거의 $100만 지출하였지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한 걸 보아서 처벅은 어려서부터 이성에 대한 애정 결핍이 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 설명처럼 사춘기 시절인 고등학교 때부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가족이 돈으로만 병원에 데려가고 따로 진심 어린 상담이나 걱정은 안 하였나? 그것도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처벅은 어려서부터 몹시 우울해하였으며 성장 후 자신이 만족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그 외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확히는 낭만, 애착, 전망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관하여 가족과 자주 의논하고 그와 별개로 29세에 본인이 노처녀라는 것을 몹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는 중 사건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본인이 진행하던 합법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선정적인 폭력을 혐오하던 와중에 방송국의 자살에 대한 특집을 제작하기 위해 자진해서 지원했다. 경찰에게 누군가 어떻게 자살할 것인지 물어보며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떤 종류의 총과 총알을 사용할 것인지 계속 물어봤다 한다. 같은 직장 동료가 그녀에게 공중파에서 나 자신을 날려버리면 정말 와일드하지 않을까? 라는 농담을 던졌지만 실제로 그녀는 사건이 있기 몇 년 전에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다. 당연히 해당 내용은 직장 동료는 몰랐던 상태이며 직장에서 처벅은 완벽주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를 생각하면
남 입장에선 저런 농담을 던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처벅은 타인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본인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수가 적을 뿐 일에 대해서는 과묵하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니 카리스마가 더해져 불러온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다. 자살 전 그녀는 난소에 이상이 있어 2, 3년에 임신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임이 되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한다. 1973년 7월 15일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고 명랑한 처벅이 방송되기 직전에 뉴스캐스트를 미리 읽어야 한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여느 날과 똑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녀가 생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 처벅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3가지 국가 이야기를 취재하는 8분 동안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읽었다. 4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태연하게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다. 저희 TV40은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보도하는 WXLT의 관행에 따라서 선명한 컬러 방송으로 독점 보도로 찾아뵙는 자살 시도입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가방에 숨겨진 스미스 앤 웨슨 모델 36 리볼버를 꺼내 오른쪽 귀 뒤에 총을 쏘았다. 그녀는 책상 위로 격렬하게 쓰러지며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경찰과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고 일부 시청자는 TV에서 이런 거를 송출할 리 없다며 농담이라고 믿었다. 심지어 직원들도 그 상황을 의심하고 장난이라고 믿었다 한다. 그녀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4시간 후 뇌 손상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후 자살 시도를 설명하는 후속 뉴스 기사에 그녀는 본인이 세로소타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내용을 남겼다는 사실을 밝히며 유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와 모든 사람이 방송을 보길 바라는 냉담한 감정이 써 있었다. 크리스틴 처벅은 자신과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29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하였다. 당연히 신문 1면을 장식하고 1974년에 처벅이 자살한 장면을 녹화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사본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으며 2016년 6월 8일 기사에 따르면 해당 비디오는 TV 전 소유자의 손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테이프를 절대 공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본을 보관했으며 그녀가 사망하였을 때 테이프는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테이프는 매우 큰 로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벅의 가족이 채널 40에 그녀의 죽음 장면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테이프 사본을 가족들의 갑자기 왜 노시그널이 기록보관소에 3번째 사본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 주장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문의를 거부하였다. 이거 생방송인 것 같은데? 그러던 중 2017년 1월 30일에 유튜브 영상 하나가 업로드되었다. 여기에 처벅의 자살 장면으로 보이는 흑백 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 진위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펼쳐졌다. 하지만 업로더는 아무 말이 없었고 미공으로 빠지려는 순간 자살 당시 뉴스 디렉터에 의해서 가짜로 확인되었다.
또다시 잊혀지려 하였으나 2021년 초 처벅의 자살 당시 오디오를 추출하였다며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해당 오디오에서는 처벅의 목소리가 일치하며 사건 당일에 보도된 뉴스와도 일치하여 진위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진짜임이 틀림없는 상황이지만 이전 순사들이 있었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논쟁이 불거졌다. 볼게요. 아씨. WXLT practice of presenting the most immediate and complete reports of local blood and guts news. TV40 presents what is believed to be a television first. In living color, exclusive coverage of an attempted suicide. In keeping with the 와, 우승원 추출해서 올렸어. 여기까지가 내가 찾아보고 알아본 크리스틴 처벅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크 로스트 미디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런 글을 쓰기에는 사람들이 사건 자체만 다루고 있어 기승전결을 내가 다 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고 이야기를 쓰고 싶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가 없고 겨우 찾아서 쥐어 짜낸 거다. 어떻게 생방송에서 죽을 생각을 하지? 볼게요. 하노이 호텔 6012호의 비밀. 프로게이머는 왜 살인자가 되었나? 아빠. 33세 박현아씨. 유학생활로 떨어져 지난 시간 때문이니까 현아씨와 부모님은 늘 애틋했다고 했다. 뭐해? 밥해 먹어라. 밥. 빨리 들어가. 춥다. 아빠도 춥더라. 빨리 들어가. 살가웠어요. 그냥 친구 같은 딸이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엄마 유튜브 하고 싶어? 아니, 빨리 끊어라. 호주에 와서 집에서 몇 개월 있다가 부산으로 직장을 구하러 갔다고 한다. 제 쿠마땅님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예, 썸네일 지스텔이 보자마자 온몸이 파르르 떨린다고 하시는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자리하세요. 예. 근데 5월 27일경 낮에 뭐해?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5월 말 딸에게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는 아버지. 밥 먹었어요? 힘없이 짧게 끝난 그날의 통화. 이틀 뒤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온 현아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다고.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그래서 언제 가? 이러니까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간대요. 무용일을 하니까 그래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 동료와 급히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했다는 현아씨. 행선지는 베트남이라고 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현아씨의 아버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아버님, 박현아씨 아버님 되시나요? 예, 누구신데요? 저는 주 베트남에 대사관에 근무하는 경찰 영사입니다. 따님 박현아씨가 베트남에 오셨다가 변을 당하셨어요. 무슨 변이요? 사망하셨습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요. 현장에 가서 시신을 확인하고 여권이랑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했어요, 아버님. 지금 일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일이네요. 아니,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112에 전화를 했어요. 지구에 대해서 저희한테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 하늘이 무너졌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대사관을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의 고급 호텔에서 포착되었던 한 여성. 얼마 전 가족여행에 입었던 푸른색 옷으로 보아 여성은 딸 현아씨가 분명했다고. 하지만 출장차 왔다기엔 다소 편안한 느낌의 차림이었고 직장 동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체크인을 마치고 이동하는 현아씨.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투숙할 객실로 이동하고 내린 건 현아씨 혼자가 아니었다. 반바지 차림으로 뒤를 따라가는 남성. 한 방에 들어서는 모습까지 확인됨. 예? 숲에서도 방송 나오셨던 분이라고요? 일단 봅시다. 한국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노이 경찰이 한국인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는 공안 당국은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24살의 한국인 이씨. 이씨는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며 자신은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진술했다. 현아 씨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남자의 말대로 두 사람 과연 연인이었을까? 현아 씨 부모님은 짐작가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나를 따라다니는 남자애가 하나가 있다. 나이가 어린애다. 어린 남자애가 있다. 그때 언뜻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그 얘기한 게 몇 월이죠? 4월에서 5월 사이죠. 현아가 저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인을 통해서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알게 돼서 만난 애가 있는데 본인보다 많이 어리고 계속 쫓아다닌다. 스피커폰으로 박현아 보고 싶다 이러면서 전화도 못 끊게 한대요. 자기 좀 예뻐해달라. 자기 좀 사랑해달라. 자기 좀 좋아해달라. 이렇게 말을 계속한대요. 지네 집들이에 초대받아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현아 씨와 이 씨. 얘들아, 아이 땡땡땡이 나보고 사귀지 자기 좀 좋아해달래. 나이 차이가 10살이가 났지만 이 씨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고 결국 현아 씨가 마음을 받아준 것으로 친구들은 짐작하고 있다. 저희가 눈치로 만나고 있네 라고 느낀 건 23년 12월 정도. 처음에 현아 씨가 이 씨를 얘기할 때 뭐 친구들 중에서도 이 씨를 좀 알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예. 아니 롤 프로게이머여서 야롱 하면 뭐 그래도 그 판에서 이름이 들릴 정도로 좀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야롱 그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에서 두각을 드러낸 프로게이머다. 안녕하세요 미드 야롱 이 땡땡입니다. 예? 근데 이런 사건 보면서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어쨌든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편으로 이거 보면서 소름 쫙 돋을 것 같은데 라이브로 이걸 다 봤었다면 일단 봅시다. 뭐 일단은 잘 모르니까 나는 누군가 저 사람 보고 프로게이머 하고 싶다 하고 동경할 만한 그런 사람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세계 최고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와 맞대결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크게 유망주로 꼽히던 이씨. 17살이 나이에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뒤 여러 차례 우승을 거머쥐며 탄탄히 실력을 쌓는 듯했다고. 이 게임을 하는 인원이 300만 명 전후예요. 야아름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계급 300명 안에 들어가는 아이디를
두세 개씩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망주로서는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억대 연봉까지도 벌 수 있지만 매 순간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버텨야 하는 프로게이머의 세계. 일단 자신 있고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만 되면 재미없잖아요. 다음날, 하지만 지난 2022년 일본 프로팀과의 계약이 끝나고 더 이상 프로 선수로서 야하롱 씨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고. 다음 팀을 찾지 못하며 사실상 은퇴를 하게 됐고 한국에 들어와 쉬게 된 현아 씨를 만나 교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야하롱. 그렇다면 사실은 연인이라는 이 두 사람이 부모님께는 출장이라는 말을 털어놓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걸까? 두 사람이 투숙한 객실은 6112호, 공교롭게도 6월 12일, 2주가 채 안 남았던 이 씨 생일과 그 숫자가 일치하기도 한다는데, 처음엔 두 사람이 몰래 커플 여행을 떠났다가 뜻하지 않은 다툼으로 비극이 발생한 거라 이해해보려 했던 부모님. 하지만 커플 여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남자친구가 이제 베트남에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이 씨가 하루 먼저 베트남에 입국했다는 것. 근데 여기 경찰한테 이 씨가 보호 조치가 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인지 이 씨는 그 현지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이 됐다고 한다. 따님이 남자친구를 데리러 가려고 베트남에 오신 거예요. 이제 경찰서에서 같이 나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서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박현아 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에 그날 6012호에서 벌어진 일을 추정해 볼 만한 단서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오른쪽 이마, 오른쪽 눈썹, 오른쪽 광대뼈, 왼쪽 눈썹, 왼쪽 이마, 왼쪽 광대뼈, 왼쪽 눈, 얼굴의 산발적인 출혈, 배의 오른편, 골반. 이미 올라탄 상태에서 가격한 게 아닌가. 그리고 목의 오른편, 정면, 왼편의 각 면적 17/7 긁힌 자국. 목을 조른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성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는 거고요. 목에 길게 난 상처와 팔꿈치에 보이는 멍,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발버둥 치며 현아 씨가 격렬한 저항을 했다는 흔적이라고. 꽤 오랫동안 목을 조르게 됐고요. 아마 목을 조른 다음에 조금 움직인다거나 숨을 쉬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 코와 입을 베개로 막으면서 사망을 확정지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눈여겨볼 상처가 더 남아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 보통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경우에는 다리 안쪽에 멍이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왼쪽 다리에 한 2cm 정도의 멍이 있어요. 죽은 현아 씨의 몸에 남은 흔적으로 볼 때 폭행과 함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 지금도 꿈에 나와서 아빠 살려달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살려달라고. 괴로운 마음으로 했던 부검. 먼 타국에서 유골로 데려왔던 딸. 부모님은 현아 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먼 타지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죽음이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씨라는 친구가 왜 베트남에 갔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베트남에 갔느냐고. 그래서 우리 딸을 왜 그곳으로 불렀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딸은 왜 갔는지도 그렇고, 딸이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는 부모님의 시간. 현아 씨는 왜 이 씨를 따라 베트남에 갔을까? 두 사람이 머문 6012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야하롱으로 알려진 프로게이머 이 씨. 그는 어떤 인물일까?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말을 아낀 채 급히 베트남으로 출국한 현아 씨. 이직을 고민하던 현아 씨는 예정대로라면 다음날 다른 회사 면접을 봤어야 했다. 신용카드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현아 씨는 5월 30일 택시를 타고 이동해 5시쯤 공항에 도착했을 것으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고 대기하다가 오전 8시경 하노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보였다.
그녀의 행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하노이 도착한 건 2024년 5월 5시 30분 오전 10시 30분경. 뭔 소리야? 5시 30분이 아니고 5월 30일이겠지. 씨. 정신 안 차려 임마? 나도 뭘 잘못 봤나 했네. 씨. 2023년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하노이 중심부로 향한 현아 씨는 곧장 경찰서로 이동해 12경 하노이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이 씨를 풀어주기 위해 보증인이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석방된 이 씨와 함께 호텔로 자리를 옮긴 현아 씨. 하노이 중심가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고층 빌딩.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호텔. 그날의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현아 씨가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12시 54분.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조금 의아한 건 이 씨가 맨발로 서 있는 것. 체포돼 구금된 과정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걸까? 신발이 왜 없어? 호텔 최고층에 인접한 60층에 두 사람이 투숙했던 객실이 있다. 객실로 향한 두 사람. 오후 1시 9분경 객실로 들어섰다. 이 모습이 현아 씨의 마지막 모습. 10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그는 호텔 통제된 구역을 옥상으로 오르려던 것으로 확인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폭한 행동을 한 이 씨를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범행이 되었다고 한다. 이 씨만 알고 있을 6012호의 10분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 하루 전 입국한 이 씨의 행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이 씨를 체포해 다음날까지 구금하고 있었던 경찰서에서는 이 씨를 기억할까? 여자친구를 죽인 한국인 얘기하는 거죠? 처음 체포됐을 때 여기 와서도 계속 시끄럽게 했죠. 수사 경찰관들도 화가 났어요. 이 씨가 막 웃고 우리를 놀리고 그랬어요. 경찰서에 와서도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 씨. 그는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던 걸까? 그 사람은 그 전날 밤에 막 난동을 부려서 체포됐었어요. B호텔 근처였는데 한 호텔 근처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 씨. 사건이 벌어진 호텔과는 다른 곳이라고.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기억하세요? 예, 작년 5월 29일이에요. 이 손님이 오후에 체크인을 하셨는데 저녁에 이상한 걸 요구해서 서비스를 못한다 그랬어요. 뭐 무슨 이상한 요구를 했나요? 한국어 조금 영어 조금 섞어서 얘기해서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냈어요. 가시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계속 크게 화만 냈어요. 여성 직원에게 비정상적인 요구를 해왔고 거부하자 다짜고짜 화를 냈다는 이 씨.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남자가 휴대전화를 던지더라고요. 보기에 이상했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서 돌아갔어요. 이 씨는 한참 로비에 머물다 그 뒤 뛰쳐나갔다고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갔다는 경비원. 주변 상인들을 소소문하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녹항 호수 쪽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뭐 팬티 하나만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팬티. 예? 아니 그때 날씨가 진짜 추웠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표정이 뭔가 정상이 아니었고요. 이 씨가 처음 투숙하려 했던 호텔 인근에 있는 호수. 맞아요. 서 있으면서 호수를 바라봤어요. 쌀쌀하던 이곳에 이 씨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한다. 짧은 팬티만 입은 채 바로 선자세로 미동 없이 호수를 응시하며 서 있던 한국인 남성.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운동하러 나오니까 몇 바퀴 돌면서 계속 봤는데 그 이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고 경찰들도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썼죠.
누군가 신고를 한 건지 경찰이 출동했고 목격자가 다시 왔을 때 이 씨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5월 29일 옷을 벗은 채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구금까지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씨. 이 일로 그는 경찰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30일 점심 현아 씨가 도착하자 석방돼 함께 사건이 벌어진 호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이 씨의 사건 전날 왜 알몸 소동을 벌인 걸까?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이 씨의 지인은 이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한다. 형, 나 돈 좀 빌려줘. 이래서 처음에 한 50만 원 빌려달라 그랬나? 제가 왜 빌려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뭐 일단 이 정도로 말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50만 원 어디에 쓰려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 씨에게 돌아왔다는 답변. 왜 필요한데 갑자기? 장난? 이 씨는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걸까? 호텔 여성 직원에게 했던 이상한 요구, 호숫가에서 옷을 벗고 서 있던 행동, 그리고 스스로 진술했던 범행 동기에 여자친구의 성관계 거부. 혹시 이 씨의 범행은 이상 성욕과 관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씨의 지인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어 놓았다고. 네일숍 사건 때 이미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옷을 벗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지난 2023년 일부 언론에 알려졌던 네일숍 알몸 난동 사건. 알몸 소동을 일으킨 프로게이머가 다름 아닌 이 씨였던 것. 그냥 와서 네일 아트 받아도 돼요? 하니까 뭐 보통 남자들이 쉽게 오는 곳은 아니니 뭐 덜어는 있는데 네일 관리를 받은 거예요 와서? 네, 받겠다고 했어요. 손톱 케어하는데 냄새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제가 묘하게 기분이 별로였어요. 약간 남자들이 좀 관심 있는 신호 보낼 때도 비슷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끝나고 안 가셔요. 네일 아트를 다 받고도 계속해서 가게 안에 머물렀다는 이 씨. 그리고 잠시 뒤 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여자 손님이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한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다 벗었다고. 가게 한 침대 안쪽으로 이동해서는 위독과 바지를 모두 벗었다는 이 씨. 사장님과 여성 손님 둘만 있던 네일숍 침대에 알몸으로 누웠다는 이 씨. 다행히 손님이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이 씨의 기행은 계속되었다고. 옷 입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안 입어요. 안 입겠다고 자꾸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사실 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다시 가고 싶다고,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냄새도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땡땡땡 그랬다 그랬어요 저한테. 야랑에 대해 그 팬들도 그전부터 의심을 제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네일숍 알몸 사건 당시 이 씨에 대해 마약건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투약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신종 합성 마약을 했을 경우에는 양성 반응이 검출되기도 되지 않기도 한다는데 혹시 이 씨가 베트남에서 알몸 난독으로 마약 검사를 받았지는 않았을까? 그를 체포한 경찰서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금됐을 때 마약 검사도 했나요? 그는 좀 이상했어요. 그 피를 뽑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난리였죠. 소리 지르고 막 뛰고 저리 뛰고 마약 검사를 격하게 거부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 씨. 상급 기관인 하노이 공안 검찰부로 넘겨졌고 추가적인 검사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경찰. 정말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걸까? 해당 상황을 아는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투약 시기와 양은 측정할 수는 없는데요. 확실한 건 그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예요. 마약은 했는데 양성 반응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안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기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한다.
이 씨에게 마약 성분이 확인됐다는 건 어디선가 분명 마약 투약을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23년 네일숍에서 알몬킹 당시 간이 씨약에서 검출되진 않았지만 마약을 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씨가 그 이후에 마약에 손을 댔고 그것이 베트남에서 검출된 것만은 아니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대단히 마약이 유통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마약류 단속이 엄하고 조사와 처벌에도 신중을 가한다고 한다. 와, 700kg 이상 입수. 사가지 위장. 실상은 어떨까? 일명 마약거리라고 불린다는 하노이의 한 골목. 이 씨가 들렸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석교가 들어가 보았다고. 벌룬원이에요? 벌룬이 뭔가요? 웃음가스요.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풍선. 일명 해피벌룬을 권하는 현지인들은 쉽게 만날 수 있다는데. 당신 기억할 거예요, 알겠죠? 당신 얼굴 기억했어요. 해피벌룬 원하세요? 이게 해피벌룬이야? 예? 이게 뭔데요? 뭐 헬륨가스 같은 건가? 웃음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 해피벌룬 몇 개나 원하세요? 안에서? 밖에서? 밖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가게로 따라오세요. 저희가 가진 메뉴 보여드릴 테니까요. 근데 중심거리를 지나자 더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대마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저희 밑에 가게들 별로예요. 은밀한 쾌락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래의 장소로 알려진 하노이의 밤거리. 이 씨가 베트남에 홀로 온 이유는 마약류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렇다면 현아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그 비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현아 씨의 휴대폰이 베트남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어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현아 씨와 이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가족들의 동의하에 현아 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해 사건의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3일간의 대화 끝에 두 사람의 채팅 내용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산과 인천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했던 두 사람. 서로의 일상을 챙기고 애정을 표현하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평범한 연인과 대화로 보인다고. 그런데 이 씨가 출국하기 5월 23일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고. 꿈꾸는 중이야 혹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감을 느끼는 중. 다시 아프려고 해? 아니, 행복만 남았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의 언어를. 다음 날인 5월 29일 새벽 4시경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던 이 씨가 직접 이야기를 꺼냈다고. 결혼 언제 할까? 왜 이렇게 앉아? 약은 먹었니? 안 먹었지. 안 땡겨. 졸림 자지 뭐. 미치겠다. 어디야? 배터리 충전 좀 해주세요. 미안, 나 베트남이야. 왜 거기인 건데? 그런데 얼마 후 새벽 5시 30분경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이씨. 다시 연락이 닿은 건 그로부터 6시간 뒤. 왜 거기인 건데? 현아야, 아빠랑 통화해봐. 그의 출국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씨의 출국. 이씨의 아버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 네, 여보세요? 우리 애가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건 맞지만 우리 애가 아픈 애다.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픈 애라서 그런 거니까 양극성 장애인데 자기가 도파인인가 뭔가 과다 분비가 돼서 마약한 사람처럼 무슨 뭐 모든 능력이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의한 약에 의한 범행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만남을 한참 동안 고민했다는 이 씨의 아버지. 이 씨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여준 것은 한 장의 서류였다고 한다. 양극성 장애가 1형, 2형이 있는데 1형으로 나오잖아요. 병역 면제된 거잖아요. 조증과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았다는 아버지는 그간 아들이 숱한 기행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첫 발병 때 호텔을 얻어놓고 로비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방해하고. 3일인가 4일 만에 4천만 원 썼다니까요. 그리고 아빠랑 나랑 두바이 가면 뭐 내가 아랍 부자들 왕자들한테 아빠가 사업 설명하면 내가 몇 천억씩 벌어다 줄 수 있는데 지나가다 눈 한 번 깜빡 감으면은 한 10시간 잔 것처럼 피로를 호소해. 그래요. 고통도 없고 추운 것도 못 느끼니까요. 더운 것도 못 느끼고 배고픈 거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얘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정신질환이 심하게 지금 극한으로 증상이 나타난 상태구나. 전지전능한 듯한 행동을 주기적으로 해왔다는 아들이 씨. 진단 후에는 입원 치료도 받았고 약도 복용 중이라고 했다. 한 5, 6개월 정도 통원 치료를 잘 받았죠. 한 번도 안 빼먹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걸로 하면서 제가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얼마 전, 한 달 이상 약호가 지속된다는 주사를 맞은 뒤 약을 제때 먹이는 것 등에 소홀해진 것 같다는 아버지. 정신과 병원을 잡아둔 상태에서 일이 터졌다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비행기를 타고 지구 자전축을 내가 바로 잡으면 이 지진 다 없어진대요. 지진이요? 네. 먼 새벽 3시경에 반바지 입고 면 티셔츠인가 하나 입고 인천공항 가서 첫 번째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계좌로 급함. 어디? 공항이지. 어지러운 거 덜하면 돌아와. 어디니? 베트남 공안이 대사관으로 연락해서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처음에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이 씨는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로 향했다고 한다. 그날 오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으며 출국 후 이 씨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이 씨의 질환이 발병이 치료를 한 것은 1년이 되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는 아버지의 설명. 베트남 공안이 뭐 대사관으로 연락해서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나더러 언제 올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급히 못 가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는 지금 갈 수 있다. 하노이 경찰에 구감된 아들 때문에. 현아 씨와 연락을 나누고 있던 아버지. 그 다음에 현아 씨는 이 씨의 정신과 질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이 씨가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고 했었어요. 이 씨가 예전에는 프로게이머로 잘 나가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그런데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안쓰러웠나 봐요. 현아 눈에는. 그래서 현아가 약간 보듬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안 된다, 하위권이다, 이제 끝났다 그런 걸 견뎌내고 성장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실패한 프로게이머로서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자 종종 불안해 보였다는 이 씨. 소속침이 없어진 이 씨는 이듬해인 23년 양극성 장애를 판정받았고 치료를 잘 받던 시기에 현아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됨. 이 씨의 증상을 알게 된 현아 씨는 이 씨의 약을 챙겨가면서 교제를 지속했다고. 하지만 사건 무렵부터 이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아버지는 설명했다. 진짜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에 와라. 그럼 얘는 집에 안 오는 이유가 우리 아빠는 나를 지금 병원에 넣게 생겼다. 얘가 112로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나를 병원에 넣으려고 한다. 감금하려고 한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설득이 잘 됐거든요. 아빠한테 설득당해서. 내일 병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받을게요. 이러다가 튀어나갔어요.
아버지는 치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측했다고. 하지만 현씨는 이씨 부자의 치료 과정 갈등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이씨가 베트남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현아씨. 그리고 하노이 경찰서에서 이씨를 만난 현아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약을 먹이는 일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추정대로라면 자신을 구하러 온 줄 알았던 현아씨가 약을 먹이기에 왔었던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아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 혹시 이것이 숨겨진 범행 동기가 아닐까? 신병 인수받고 상태가 괜찮으니까 호텔로 들어간 거죠. 경찰서와 함께 동행했던 대사관 직원은 석방 당시에는 둘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기억했다. 전날 경찰서에서 밤을 새운 이씨가 걱정이 돼 휴식을 취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인근 호텔로 갔다는 두 사람. 그리고 6012호 객실 내에서 결국 이씨의 범행이 일어났다고. 그렇다면 다시 짚어볼 게 있다. 이씨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 그것은 정신질환과는 별개 문제. 마약 투약에 이씨의 아버지는 어떤 입장일까? 마약 대마초 양성 반응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대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확신하죠. 질환이 있었고 우리 애가 죄는 지었는데 마약 때문이 아니라는 건 떳떳하게 그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느냐.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건 알지만 아들의 범행은 정신질환 때문일 거라는 주장이다. 왜 이씨가 현아씨를 죽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이씨의 아버지에게 꼭 이 말을 묻고 싶었다고 한다. 왜 아버지가 직접 못 가신 거예요? 그때 대출 연장 때문에 서류 쓰고 있었어요. 현아씨 먼저 보내고 상황 보고 내가 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버지가 직접 가셨다면 현아씨가 살아있지 않을까요? 위험하니까 여자친구한테 너 혼자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제가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는 갔어요. 직계 가족도 아닌 혼인을 한 관계도 아니라서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없던 여자친구인 현아씨가 왜 구금된 이씨를 풀어주기 위해 홀로 가게 되었는지. 이씨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현아씨는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베트남에 달려갔던 걸까? 이 메시지는 현아씨 컴퓨터에 포렌식해 이씨 아버지와 현아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다. 일단 가서 데려와야 할 텐데 내일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라야 뭐래요. 내일 갔는데 저 안 만나면 어떠죠? 방법이 없으니 자극하지 말고 연락만 유지하게 해야죠. 약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까 이유로 안 했어요. 도착하면 콜라 사서 약을 섞어 두었다가 조금씩 마시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화를 보면 앞에서 말한 이씨의 아버지의 말과 현아씨와 주고받는 대화는 다르다. 옆에서 직접 겪으며 체득한 주의사항도 신신당부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베트남행 항공표와 숙박료를 미리 송금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돈을 보냈네.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전문 내용을 본 전문가들은 현아씨가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마치 업무 지시를 받은 것과 다름 바 없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웃던 그가 호텔 객실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살인을 저지른 진짜 이유는 뭘까?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이씨의 범행. 취재 중 이씨의 출국 전 행적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5월 28일 21시 58분에 파출소에 상의를 벗고 맨발로 방문을 했다. 누가 자신을 죽일 듯이 째려봤다. 그래서 무서워서 파출소를 대피했다. 편의점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국 전 28일 망상한 증상을 보이며 난동을 벌인 이씨. 파출소에서 이씨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이씨 아버지였다.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증상에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혹시 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몰랐던 걸까? 첫 번째 입원했을 때 처음에 얘가 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묶어버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애가 울었어요.
무조건 병원에서 빼야 되겠다. 내가 데리고 있겠다. 더 밀칠 것 같더라고. 아들의 입원 치료가 마음 아팠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씨는 몇 시간 뒤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듯 새벽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씨가 보인 숱한 전조.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걸까? 땡땡 아빠예요. 혹시 연락 오면 톡 줘요. 병증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보호자들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안 해요. 정신질환자에게 잠재적 살인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명을 씌우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강력 범죄로 저지르는 건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않은 사이 비행기에 오른 이씨, 양극성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조현병 등의 질환에 비해 겉으로 보기 그 위험성을 파악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기내에서 더 나빠졌다면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 5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있었을 텐데 너무나 극단적인 조증 사파 때는 나 답답해 열어 내릴 거야. 이렇게 중간에 그랬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와, 근데 진짜 이후 하노이에 도착한 이 씨는 낯선 호텔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호숫가에서는 팬티만 입고 서 있는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 경찰에 체포되었던 상황에서 잠시 멈출 수 있었던 이 씨. 현아 씨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이 씨에게 약을 먹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약이 이 씨 증상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상이 심할 때는 마치 머릿속에 굉장히 큰 불이 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약이 투여되어서 물을 많이 부어서 이 불을 꺼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씨가 당시에 처방받고 있던 약은 안정기 상태에서 복용하는 소량의 물이었던 거죠. 거의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당시 이 씨가 처방받았던 약들은 장기 지속형 주사 보조제 정도였기에 이 씨가 겪는 극도의 조증을 가라앉히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한다. 호텔 객실로 들어간 두 사람 간에는 어쩌면 입원이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수 있고 현아 씨로부터 성관계로 거부당하며 이 씨가 흥분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살해 동기를 찾기보다는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방해할 사람이 없는 밀실에서 약자인 현아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범인의 고의가 보인다고 한다. 살인의 고의. 그것은 자신의 의지이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단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이고 분노, 갈등, 스트레스가 터지는 그 상황에서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 제압 가능하고 자신보다 약한 대상이었다는 거죠. 베트남 경찰이 강제로 이 씨를 구인할 때도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 간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압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아버지였다면 결국에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입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이 씨는 증상이 심하기 전에도 유독 현아 씨와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표출했다고 한다. 어느 순간부터 욕하고 이 씨가 점점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현아가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이제 둘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막 엄청 욕을 한다 했었어요. 안 풀리면 쌍욕하고. 이 씨의 과격한 행동으로 수차례 헤어지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끝내 헤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현아 씨.
현아 씨를 무참히 살해한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바꾸었다고 한다. 맨 처음에 성관계 거부해서 살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말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지난 12월 본 중간 수사보고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이 씨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닌 단순 말다툼이 우발적인 살해로 이어졌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형법 제12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열한 동기로 인한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순 살인은 베트남 형법상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된 기준으로 처벌이 될 것 같고요. 살해 동기에 따라 형량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씨는 감형을 노리고 있는 걸까? 사망 상황까지 이번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지점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증상을 동반해서 조증 상황으로 분명히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입원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연계됐더라면 당연히 이러한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니고 다른 종업원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명문과 빌미로라도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공격,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도 가능했으리라고 보고요. 서울의 길거리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가 수감되어 있는 하노이의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씨는 현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씨의 현직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 마약 테스트 전에 조사관을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 씨는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정신병원에 보내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감옥에 안 가고 치료를 다 받으면 감옥으로 이동합니다. 정신감정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씨는 현재 의료진의 도움으로 필요한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사 결과만 나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정신질환과 별개로 마약 투약의 범행의 상관관계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좀 길기는 한데요. 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현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오는 그건가? 조현병이라는 게? 양극성 장애? 현재 그 아래서 제보받는 중인 충격적인 자살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지난 7월 9일 새벽 4시에서 5시경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0대 부부가 부부싸움 후 아내는 집안에서 자살하고 어떻게 자살했는지는 모름. 여기서 문제는 남편의 자살 방법인데 저번에 읽은 거구나. 자신의 목에 와이어를 올가매고 전봇대에 와이어를 묶어서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악셀을 밟아 출발. 목은 그대로 떨어져 나가갔다 도로에 나뒹굴었다고 함. 어제 새벽 5시경 팀장님으로부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중 갑자기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살인사건은 아니었다는데 대체 무슨 사건이었을까? 얼마 더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이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온 연락이 바로 그 여성의 남편이 자살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남편 자살 방법이 너무나도 끔찍하다. 차와 도로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원주에서는 토막살인 사건이란 얘기까지 돌았다. 정말 이제껏 발생한 변사사건 중 최악의 사건이었다. 왜 그런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을까? 남아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혐짤?
그러니까 목처럼 보이는 게 있긴 하거든요. 자, 이건 차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얼굴 안 나옵니다. 예, 얼굴은 안 나와요. 예, 얼굴은 안 나와요. 그냥 저기 보이는 게 사람 목처럼만 보이는 거라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얼마 전이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근데 나는 솔직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진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나는 진짜 이제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저런 사건 현장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나는 트라우마처럼 박힐 것 같거든요. 내 이 기억에, 뇌리에. 난 하다못해 길거리에 죽어있는 동물들만 봐도 좀 소름 돋는단 말이야. 길거리에 그 부딪혀가지고 이제 죽어있는 동물들만 봐도 좀 약간 소름 돋는데 이거 진짜 정말 시체 같은 것들이나 그 사건 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걸 보면 되게 진짜 좀 기분이 한편으로는 참 그렇지 신고해서 한 거다 보니까 그 사건 현장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병원에서 보는데 별 감흥 없다고? 별 감흥이 없다고요 막? 막 팔 잘리고 막 이러는데도 감흥이 없어요? 자주 보면 무뎌질 수는 있긴 하겠다. 예를 들어 사고 나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 팔이 잘려서 막 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하다 이거. 아니 어떻게 자신의 목에 와이어를 매고 전봇대에 와이어를 묶어서 그대로 차 타고 악셀 밟아서 출발하냐? 와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7월 9일이라면. 대체 뭐 때문에 진짜 최근이네. 지금 7월 9일이면 진짜 최근 아니야. 쉣. 살해하고 시체를 비누로 만든 연쇄 살인범. 마을 여성 3명이 실종됐다. 그녀가 냄비에 넣었던 것은 미신을 좋아했던 레오나르다는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 오늘도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점쟁이는 그녀를 보더니 몇몇 질문을 했고 결혼하면 아이를 정말 많이 가져야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좋아했던 그녀는 점쟁이의 예언을 듣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말에 안색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 말했거든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레오나르다. 1893년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의 몬텔라 마을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다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마을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임신하자 결혼을 강요당해 그녀를 낳았던 것이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그 증오는 딸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까지 겪었던 레오나르다는 학교에서도 친구 없이 홀로 지냈지만 그나마 집보다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의 욕설과 폭력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힘들었던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걸 보았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 너 성공하지도 못할 거면 시도도 하지 마. 그녀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종종 점쟁이를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었을 땐 미신과 점성술 같은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녀의 질문에 점쟁이는 결혼하고 많은 아이를 가지겠지만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이 예언은 항상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917년에 그녀는 부유한 사촌과 결혼하라는 어머니의 뜻을 거르고 등기소에서 일하는 라파엘리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낳았던 아이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을 때 그녀는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가 저주를 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예언을 떠올렸죠.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그녀는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저주의 효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1927년에 그녀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풀려난 뒤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그녀와 남편은 다시 한번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얼마 뒤 지진이 발생하며 마을에 큰 피해를 줘 거처를 잃었고 다시 또 코레지오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불행이 계속되자 그녀는 어머니의 저주를 사지지 않았다고 여겼죠. 당시 파시스트였던 그녀는 아이를 많이 가지길 원했고, 그러다 보니 17번의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유산과 10명의 아이가 어린 시절을 사망하며 그녀에게 1명의 딸과 3명의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아니, 17명 중에 4명이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점쟁이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그녀는 남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돈이 더 필요했던 그녀는 집에서 빵을 굽고 차를 내어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았고 거기에 어깨너머로 배웠던 점을 사람들에게 쳐주었기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친절하고 자상했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며 그들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지자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런 남편을 집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뒤로 남편의 행방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향으로 갔다, 어딘가로 떠났다, 살해당했다는 말들이 있지만 무엇 하나 증명할 길이 없는 내용들이었죠. 아무튼 남편이 사라지고 홀로 아이 넷을 키우며 살아가던 레오나르다는 빵을 먹으러 그녀의 집을 찾는 이들이 많았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탈리아 정부는 젊은 남성들에게 전쟁을 대비해 군에 입대를 할 것을 요구했고, 성인이었던 그녀의 2 아들은 그렇게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레오나르다는 예언대로 모든 자식을 잃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꿈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성모 마리아는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희생한다면 자식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자식들만 무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불안감 때문에 꾸던 꿈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무고한 인간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을 찾았던 손님 중 연고가 없는 이들을 노리면 됐으니까요. 첫 피해자는 단골 중 1명인 미오모
파우스티나였습니다. 항상 외로워했던 그녀에게 레오나르다는 다른 지역에 사는 괜찮은 남성을 소개해주기도 되며 꼬드겼고, 자신이 직접 쓴 가짜 편지를 이용해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오자 새로운 출발을 위해 남성이 사는 곳으로 가라고 꼬신 그녀는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 찾아온 파우스티나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신세진 이웃들에게 편지를 남겨주면 자기가 전달하겠다고 말했죠. 마을 여성들이 질투할 수 있다며 입단속을 했기에 아무도 파우스티나가 떠난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편지를 쓴 뒤 약이 들어간 차인지도 모르고 그걸 마신 파우스티나는 그대로 기절했고 결국 레오나르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냄비씨. 레오나르다는 그녀를 9조각으로 나눈 뒤 냄비에 넣어 비누를 만들었고, 피 같은 경우는 밀가루에 반죽에 섞어 케이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먹였습니다. 그래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터로 향한 2명의 자식과 집에 남은 2명의 자식, 총 4명을 위해 그녀는 무고한 인간, 역시 4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파우스티나와 같이 연고가 적은 2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깨어 살해하였습니다. 이제 1명만 더 살해하면 자식들이 안전해질 거라 생각한 그녀였지만, 3번째 피해자였던 버지니아의 시누이인 알베스티나가 새언니의 실종에 의문을 품으며 그녀의 범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버지니아를 살해했을 때 앞선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입단속을 시켰지만, 그녀는 지인 3명에게 약간 내용을 달리 떠난다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방문한 곳은 레오나르다의 집인 것을 알게 된 시누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최근 들어 많은 돈을 사용한 것을 지적하자 답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훔친 돈이었기에 당연히 그 출처를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우선 그녀가 가까웠던 실종된 피해자 3명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피해자의 보석 같은 물건들을 작물로 팔았던 것을 확인. 이를 증거로 그녀의 집을 조사할 수 있었고, 주방에 놓인 냄비에서 첫 번째 피해자였던 파우스티나의 의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와씨. 경찰은 그녀가 그들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확신했지만 당시는 과학적 수사에 한계가 있던지라 이를 증명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레오나르다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듯 보였고요. 하지만 이러한 범행을 그녀가 혼자 벌였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경찰이 그녀의 아들을 체포하고 나서야 아들은 아무 상관없다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녀는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3년 동안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뇌출혈로 인해 77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현재 로마의 범죄 박물관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냄비를 포함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거 있지 않아요? 이거 비슷한 영화 하나 있는데? 이거 향수 맞죠, 형님? 이거 향수 영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맞지? 사람 죽여서 향수 만드는 거였나? 맞을걸요? 향수도 약간 이런 형식 아닌가? 나 정말 좀 약간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네요. 약간 그거 비슷한 거다 보니까 그것도 실화 기반 아닌가? 근데 이거 향수는 인간의 채취에 미친 남자가 만든 건데 그거 말고 내가 왜 영화 봤던 거에서 그 사람 그 피로 반죽 만드는 게 왜 내가 어디 영화에서 본 거지? 내가 무슨 그런 영화에서 본 거 같은데 똑같이 외국 영화였는데
영화 향수에서도 뭐 피로 반죽 만들어가지고 뭐 빵 만들어 먹었어요? 빵 만들어 먹어요? 아니 하우스 오브 왁스는 아니야. 한니발? 그 감사함에 보답을 해야겠지. 기존 부금으로 갈게요. 나도 정신 없으니까. 에나벨 인형 움직이는 저주. 헉! 진짜 있는 거야? 아 이게 에나벨이야? 아 이거구나. 이게 찐이구나 이게. 저 이번 달에 탐구하시던 분 죽었다고요? 예? 응 지평자표교회 이러네. 1970년대 초 한 간호학도인 도나가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인형이다. 그녀는 룸메이터 엔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인형을 방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소파에 두었는데 방 안 침대 위에 올라가 있거나 팔이 다르게 움직여 있는 등 인형이 혼자 위치를 바꾸는 일도 생겼다. 그리고 점점 메모지에 도와줘 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기이한 일도 있었다. 두 사람은 걱정 끝에 강령술사를 찾았고 강령술사는 인형의 죽은 어린 소녀 에나벨라 히긴스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말했다. 도나는 불쌍하게 여겨 인형의 영혼이 머무는 걸 허락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도나의 친구 루는 인형을 불길하게 여기다가 꿈속에서 인형에게 목 졸리는 꿈을 꾸고 실제로 몸에 상처가 나 있었다. 그렇게 인형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갔다. 도나는 결국 초자연현상 전문가인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워렌 부부는 이 인형에 깃든 존재는 아이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판단했고 정화의식을 한 후 인형을 집에서 가져가 박물관에 보관했다. 이 인형은 유리 진영장에 절대 열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전시됐다. 하지만 그걸 본 어떤 젊은 남자가 야, 저 인형이 진짜라고? 웃기지 마, 씨 하면서 유리 진영장을 쾅쾅 두드리고 비웃었다. 그 청년은 그날 바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여자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미친. 오랜 부분의 이후로 이 인형이 가장 위험한 오컬트 물건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실화라고 합니다. 어우 쉣 생긴 거 봐라. 사탄의 농장 조각상 손을 댄 자의 비극. 오컬트 박물관 한쪽 구석에는 이상하게 뒤틀린 동물과 인간이 뒤섞인 끔찍한 조각상이 있다. 1980년대 미국 북동부의 한 외딴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가축들이 피를 흘리며 죽은 채 발견되거나 숲속에 이상한 모양의 원과 상징들이 새겨지고 현지인들은 어두운 복장을 한 집단이 밤에 불을 피우고 의식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결국 농장 주인은 워렌 부부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지하 저장고에서 사단 의식에 쓰인 흔적과 함께 이 조각상이 발견됐다. 워렌 부부는 이 조각상이 저주를 품고 있고 만지는 사람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환청, 불면, 폭력적인 감정, 환각, 자살 충동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그 농장에 살던 가족 중 몇 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한 명은 병원에 실려갔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건 과거 악마 숭배자들이 동물을 희생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것이며 워렌 부부는 이 조각상을 일종의 포탈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악마들을 이 세계로 불러들이는 매개체였던 것이다. 한 방문객이 그냥 조각상이잖아 하면서 몰래 만졌다가 몇 주 뒤 의문사했다. 와 이것도 개소름이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죽기 전 며칠 동안 그 사람은 무언가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주변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저부가 죽인 걸지도 몰라. 개 소름. 제발 야 그러지마. 뭔 소리야. 소름 돋게. 또
와, 이건 또 뭐냐? 저주받은 피아노, 소리를 들은 자. 1970년대 중반, 코네티컷 근처의 한 저택에서 살던 가족이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집에는 오래된 앤티크 피아노가 있었는데 원래는 1900년대 초반 제작된 영국산 피아노였다고 한다. 가족들은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에서 혼자 연주되는 듯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특히 새벽이나 어두운 시간에 짧고 반복적인 같은 멜로디가 계속 들렸고 점점 멜로디가 불길하고 공격적인 소리로 변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외에도 피아노 근처에만 가면 식은땀, 불안, 현기증이 나타났고 아이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어른이 자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워렌 부부는 조사를 통해 이 피아노가 원래 있던 집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살자는 전 음악교사였으며 마지막으로 쳤던 곳이 매번 들리던 그 멜로디였다고 한다. 하지만 로레인은 이 현상이 단순한 영혼 잔재가 아니라 악령이 음악을 가면처럼 이용한 것이라 분석했다. 즉,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감성적인 멜로디를 시작했다가 점차 공격성과 통제력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아노는 워렌 부부가 집에서 의식을 취한 뒤 박물관으로 이송했다. 이 피아노는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열쇠 뚜껑이 잠겨 있고 그 위에 절대 연주하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로레인은 생전에 이 피아노에 대해 연주 자체가 의식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물관이 찾은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냥 몇 개 키만 눌러보자 라고 장난처럼 말했는데 그 사람 박물관을 나간 직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피아노는 에나벨처럼 유리 케이스에 갇혀있지는 않지만 접근 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탄의 도구, 저주받은 돌. 이 돌은 1980년대 중반 코네티컷 외곽의 깊은 숲속에서 발견됐다. 당시 경찰과 워렌 부부가 사탄 숭배 집단의 흔적을 조사하던 중 여러 동물의 사체, 피로 그린 오각형, 촛불과 함께 놓여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돌의 표면에는 기이한 문양과 상처, 일종의 마법진 또는 봉인의 일부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 돌에 처음 접근한 수사관 2명이 갑작스러운 두통과 호흡곤란, 손떨림을 호소했다. 한 명은 그날 밤 심한 악몽과 수면 마비를 겪었고 한 명은 며칠 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워렌 부부는 이 돌이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의식을 위한 재단의 핵심으로 사용되어 왔고 사탄의 힘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의도적으로 저주가 걸린 물건이라고 분석했다. 워렌 부부는 이 돌을 박물관으로 옮기기 전 무려 3번의 정화의식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정화 과정 중 조명 꺼짐, 문 저절로 열림, 냉기 발생 등 이상 현상이 연달아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돌은 지금도 워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특수 봉인된 유리함 속에 보관되고 있고 안내문에는 경고, 이 돌에 손을 대지 마시오. 만지는 순간 저주가 발현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다. 로렌은 생전에 이 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악마를 초대한 사람들과의 계약의 흔적이다. 돌 자체가 악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이건 지금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야, 근데 여기 가면 진짜 좀 소름 돋긴 하겠다. 진짜 이거 만지고 사람들 죽었다 그러면 굳이 여기로 들어오고 싶을까? 굳이? 참 대단하다. 가고 싶진 않은데 진짜. 컨저링 거울, 악령을 불러내는 창. 이 거울은 1970년대 후반 미국 북동부의 한 젊은 남성이 초자연 현상에 흥미를 느껴 직접 의식을 버리다가 생긴 사건에서 시작됐다. 그는 오컬트 서적을 참고해 거울을 이용한 영혼 소환 의식을 혼자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존재와 연결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식을 치른 직후 그는 거울에서 얼굴이 뒤틀린 형체를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이후로는 집 안에서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고 거울 근처에서만 속삭임, 발소리,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고 한다. 점점 남성은 공황 발작,
환각, 악몽, 자해 충동까지 겪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식을 재현하려 하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가족의 요청으로 워렌 부부가 개입했고 거울을 조성한 로레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거울은 단순 장식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포탈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이미 누군가 들어왔고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워렌 부부는 즉시 거울을 가져가 정화 의식을 진행했지만 완전한 봉인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박물관으로 봉인 전시하게 되었다. 현재 박물관에 있는 이 거울은 거울을 바라보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박물관을 찾은 일부 관광객 중에는 거울을 스쳐보는 순간 이유 없는 두통, 현기증, 공포감을 느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윤시원 형님하고 만났을 때 거울을 절대 안 봤죠. 거울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비치는 나의 모습을 최대한 보지 말라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이거 기독교 믿고 그 신학 준비하던 사람이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래서 막 안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상관없는데 사실상 이거 뭐야? 이거 뭐임? 이거 다리 뭐야? 추가로 관광객이 이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납선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관광객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사진을 확인했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거울 앞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고 이 사진이 진짜 실명 사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5가지 다 실화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며 워렌 부부의 박물관은 2019년에 아래 로레인, 리타 워렌까지 세상을 떠난 뒤 폐쇄됐지만 여전히 이 물건들은 다른 장소에서 철저히 봉인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와 이거 다 소름이네. 다 마케팅이라고요? 마케팅이라고 한다기에는 소름 돋긴 한데 쉽게 못 만질 것 같긴 해. 아 근데 약간 그거 같다. 피규어숍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홍타쿠 거기 홍타쿠 10개. 오타쿠지 25년 같은데? 7월 16일 파크스 뉴즈에 따르면 초자연 현상 연구자 댄 리베라가 에나벨 인형 투어 직후 호텔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는 결국 향년 54세로 사망했다. 예? 아니 연구자가 죽었다고요? 쉣!